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번에 2번 보시면 토지를 제외한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4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중요한데 출제율이 대단히 높은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죠. 예외적으로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1번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길날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유의하실 것은 확정일자를 했다 그래서 무엇이 인정될 수는 없냐면 우선 변제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최단 기간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기를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데 상가는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권리금에 관한 보호규정도 적용을 해줘요. 만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요게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도 쉽고요. 또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고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에 관한 수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그 이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죠? 2번 문제는 1번이 답이죠.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3번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므로 2번 상가건물의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 다시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하나요. 처음에 대항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죠.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이 경매됐다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그 상가가 경매가 되는 경우에 폐업 신고하는 분들이 가끔 생겨요. 왜요? 장사 안 하니까. 장사 안 하니까 괜히 뭐죠? 세금 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아예 그냥 폐업 신고하자. 그랬다가 큰 거 다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하죠? 5년을. 근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법정 갱신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갱신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처럼 법정 갱신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 1번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세권은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가 건물 임차인이나 또는 주택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보세요. 그죠?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7번은 별표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7번은 중요합니다. 일단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는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아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X예요. 2기가 아니라 뭐죠? 3기입니다. 2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로 일정액을 공탁한 경우. X입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고요. 3번은 맞죠.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실, 그냥 과실이 아니라 뭐죠? 중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X죠. 5번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미리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약 시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재건축 계약을 언제 고지해야 됩니까? 계약 시 고지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답은 3번이긴 한데 4번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간인데요. 틀린 것을 찾는데 묵시적 갱신되면 또다시 1년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됐다는 이유로 해지 통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만입니다. 따라서 5번은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인데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X.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받고 뭐만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하면 되죠.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죠.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 상가 건물이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고요. 3번은 X입니다. 최단 기간은 2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1년을 보장하고요. 4번 상가 건물의 기준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몇 개 됩니까? 2기가 아니라 3개야 되고요. 5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뭐죠? 임대차 종료 시부터죠. 항상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뭐죠?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 동안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 2번이 답입니다. 철거하거나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있어요. 다만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러한 2번이 답이긴 한데 이 사실을 언제 고지해 줘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 시 고지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답은 뭐죠? 2번이긴 한데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안 돼요. 의미 없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옳은 설명은 5번이죠. 3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뭐죠? 답인데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는 보증금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차임의 다가는 묻지 않는다. X. 무엇도 고려합니까? 차임도. 다시 말하면 환산 보증금을 기준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2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3번도 X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4번 조심해야 될 것이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2분의 1입니다. 과거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해요. 그래서 주택도 상가도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3번입니다. 어, 2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장을 받으려면 뭐만 갖추면 되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뭐죠? 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고요. 물론 이거는 주택도 상가도 마찬가지라서 2번 보시면 경매 신청 등기 전이 아니죠. 보통 순서가 어떻게 해요?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법원이 뭐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죠? 경매 신청 등기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뭐죠? 다른 말이기 때문에 2번이 S고, 언제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14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어요. 양수한 사람이 만약에 일반인인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대의에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죠. 판례. 요것 때문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은행들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담보대출을 해준 이유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은행이 뭐 하려고요? 행사하려고요. 근데 대법원에서 뭐죠? 요렇게 판결이 나버리는 바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일반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양수인이 은행,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일반인지 금융기관인지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금융기관이라면 우선 변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대의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뭘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X.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지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1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2번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넘기셔서 16번입니다. 틀린 건데 5번이 답이죠. 소액 임차 보존 보호되는 것은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인데 2번이 답이죠.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갱신 요구권에서만 적용되고요.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 답이고 나머지 것들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18번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19번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방해받으면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답은 뭐죠? 4번 3년인데 유의하실 건 숫자 앞에 나와 있는 말 언제부터 3년이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0번 한번 보실 때 큰 의미 없습니다.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인데 이제 일단 우리가 그 부동산 실명법에서 계속 두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비슷비슷한 게 반복이 되니까 올해는 다른 법에서 두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법에서 두 문제를 낸다면 뭘로 갈 가능성이 많냐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확실하게 뭐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재가 문제가 좀 이건 또 의외로 또 많지 않네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등기 담보법에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적용 범위죠.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무엇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성질이죠. 간단하죠.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나 뭐죠?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혹이 하나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가등기 담보의 실행인데 일단 처분 청사는 안 되고 가등기 담보법상 귀속 청산만 허용이 되는데 내용은 이렇죠.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하게 되죠? 실행 통지를 하고요. 바로 먹을 수는 없고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2달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청산기간이라고 하고요. 2달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뭘 줍니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 청산금을 지급할 때는 뭘 받아야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관계고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납니다.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수평적으로 공부해서 그랬죠. 그죠? 따라서 큰 틀을 먼저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뭐죠? 살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행 통지를 할 때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뭘 해줘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과 합산해서 뭐죠? 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선순위 권리자는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요.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금액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뭐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합니다. 물상보증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도 해야 되고요.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실행통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한 후에 그 사실을 또다시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는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하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원칙입니다.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 변제해야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면 이때는 변제하고 담보에 대한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를 뭐죠? 맞출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죠. 1번,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5번, 전세권이 답이에요. 하나 더 한다면 저당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전세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죠. 따라서 저당권, 전세권은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이 답이죠. 2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정으로 틀린 것은 2번, 설정자는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X죠. 자, 이게 헷갈리면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그죠? 저당권으로. 자,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 줄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설정자는 제3자를 위해서 용익물권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요. 2번, 이 법에서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 제3자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채권자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뭐이면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3번, 경매 실행 시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우선 면제받을 수가 없고요. 4번, 채권 담보를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이게 뭐죠? 양도담보죠.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죠. 모든 것이 무엇과 똑같죠? 저당권.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저당권자에게 있는 거죠. 5번 보시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이하게 없는 한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X입니다. 채권자가 부담하죠. 최근에 저당권 설정 비용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하죠. 그죠? 과거에는 뭐죠?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이게 뭐죠? 공정거래위원회 대원 판례에서 뭐죠? 부당하다 판결 나가지고 이제는 모든 담보 설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함으로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요. 요거죠.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번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 보시면 목적 부동산의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행통지로서 뭐죠?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도 뭐죠? 유효하니까 실행통지한 것이고 청산기간은 뭐가 돼요? 진행이 돼요. 따라서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청산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 장려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죠.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돈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건물이 2억짜리고 내가 받을 돈이 5천만 원이고 선순위 권리자 받을 돈이 뭐죠? 6천만 원이니까 청산금이 얼마다. 이렇게 통지하겠죠? 다시 말하면 6번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2번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이죠. 왜요? 신경 쓸 필요 없죠. 왜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게. 나머지 것들 청산금이 얼마인지 1번, 그 다음에 2번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4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는 사실도 뭐죠? 통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이 각 부동 소유권이 있는 소멸시키려는 채권이 뭔지도 통지해야 되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면요, 가등기 담보법이 뭐예요? 적용돼요. 따라서 그때는 반드시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하고 2달 지나면 뭐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만약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절차 거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담보 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 시가가 그 차용액에게 이자를 합산하는 금액에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청산 절차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고요. 3번 1번 문제 말씀드렸죠. 객체에서 빠지는 거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는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고요. 4번 처분 청산을 인정하지 않고 뭐만요? 귀속 청산만 이루어지고요. 5번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입니다. 5번이 답이죠.
5번이 답이고 5번이 답인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8번에 2번을 보시면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다. 아, 참 마음에 안 드네. 물론 5번 명백히 틀렸습니다. 그죠? 뭐 틀렸는데 2번 같은 경우도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틀리냐면 그 시점에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다. 그럼 뭐가 돼요? X예요. 모든 피담보 채권은 아니죠. 누구 건 안 뺍니까? 후순위 권리자의 채권은 안 빼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문제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네요.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하나여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X죠.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청산기간 내라면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청산금이란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과 자신의 채권이죠.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다가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뭐죠? 공제한다는 취지니까 만든 지문이고요.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 답은 3번입니다. 채권자는 한 번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어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 없죠. 11번입니다.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채무자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번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청산금 수령 전까지죠. 따라서 1번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 및 이자 등을 변제하고 말소를 뭐요?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가져요? 이건 줄 필요 없죠.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목적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미 X에 청산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안 했으면요? 본등기를 안 했으면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본등기 전까지는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은 당연한 얘기고 4번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했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2번입니다. 틀린 건데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일단 집합건물법은요.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보통 통계 같은 거 보면 왠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7, 8년 전에는 집합건물법에서 문제를 많이 냈어요. 최근에는 반드시 한 문제만 내고 있고요. 양이 좀 많죠.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먼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맞습니다. 그죠?
전유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이 되고요.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죠. 따라서 독립하여 처분할 수도 없고요. 분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용도에 쫓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X고 또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도 뭐예요? X입니다.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4번 공용 부분의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것만 정리해 드리는데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에 관한 의결 정족수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항상 4분의 3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이 변경 행위가 계량 행위고요. 더더군다나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집합 건물이 만약에 콘도 및 휴양시설인 경우에는 그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만으로도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지분은 균등하지 않고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2번 반복적이고 3번 구분 소유자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해요.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공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지붕. 그죠? 제가 501호 삽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죠? 지붕이고 601호는 뭐죠? 바닥이죠? 이건 뭐예요? 둘만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따라서 그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하고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답이죠. 4번 공용 부분의 변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4분의 3 아닙니다. 변경한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이고요. 관리는 뭐죠? 통상의 결의 과반수로서 하겠죠. 그 다음에 5번 건물 부분도 일정한 공용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인데 여기서 2번 해가지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이게 뭐냐면 연체 관리비죠. 관리비가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첫째,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가 되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이 규정은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매수인이나 경락인은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의 후반 보시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X.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기가 되므로 특별 승인에게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집합 건물의 대지는 한 필지 토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X입니다. 2번 대지 사용권은 뭐 할 수 없죠? 분할할 수가 없고요. 3번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죠. 이건 공시법에 나오는 문제죠. 그죠? 여러분 공시법에서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4번, 5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판례에 의하면 대지 사용권은 등기하여야 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대지의 점유 사용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없다. X.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임차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고요. 토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면적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우선적 변제 책임을 진다. X. 우선적 변제 책임이 아니죠. 그죠? 책임을 질 뿐이고. 그 다음에 2번 관리단의 구성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점유자도 구성원이 된다는 2번 지문은 뭐죠? X고요. 3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규약을 처음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고요. 4번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X고요. 5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죠? 두어야 한답니다. 그죠? X는. 자, 7번 문제인데요. 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정기관리단 집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구분 소유자 5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대신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관리인 선임입니다.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라면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뭘 서면으로 결의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인을 대신하는데 어떻게 투표하죠, 우리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죠? 그 경비실 앞에다가 뭐죠?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사인 하나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불법한 것처럼 되니까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집회를 뭐 하지 않고요,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한 거죠. 따라서 1번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먼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 3번인데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100가구예요. 100가구.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100명이겠죠, 그죠? 100명인데. 지금 이 아파트에 60가구만, 뭐죠? 지금 분양이 된 상태예요. 40가구가 미분양이에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는 몇 가구예요? 31이 아니라 51입니다. 우리 판례가. 다시 말하면 의결 정족수를 따질 때는 실제로 뭐죠? 분양받은 사람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가반수는 뭐가 돼요? 50일.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일찍 분양하자마자 지들끼리 다 못해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가구만 분양됐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명이면 11명만 적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분양 가구도 뭐죠? 포함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양회사가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를 해주면, 요 가구주들이 뭐예요? 관리단 지표를 소집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분양자를 이렇게 겁박하거나 압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골치 아픈 사람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말빨 세고 그러니까, 저 인간 등기해줘가지고 구분 소유자가 되면 난리 피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3번 같은 판례가 나오는데, 3번.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하였더라도,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이런 판례가 나오는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4번, 5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문제입니다. 시험에 최근에 잘 나온 게 뭐냐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적인 관리는 굳이 뭘 필요 없죠?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구분 소유자여야 하고, 세입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건 잘 내죠. 따라서 1번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X가 됩니다. 2번 서면 교리한 방법에 의한 재건축 교리도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재건축 의결 정수가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잖아요. 그럼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지표를 소집하지 않고 뭐로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재건축거리 서면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9번이죠. 자,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2번, 3번, 4번 좀 보시기 바라고, 5번 보시면 경매 청구권의 행사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 집회 결의하여 각 구분 소유자가 소액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런 문제죠. 이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죠? 자,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면 그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릴 수 있어요? 경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경매 청구권은 뭐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구분 소유권에 대한 뭐죠? 경매 청구권이죠. 자, 이러한 것은 누가 하냐면 관리인 또는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누가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5번은 뭐죠? 각 구분 소유자가 X죠.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문제도 그렇긴 한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의결정수죠. 사용금지 청구와 경매를 청구할 때는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의결정수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중요한데 구분 소유권 집합 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있으면 집합 건물로 뭐죠? 성립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될 필요는 없어요. 또 등기부에 뭐죠? 등기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시점은 구분소유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뭐죠? 성립되고요. 만약에 등기 등록이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죠.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죠?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죠. 11번입니다. 담보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도 어렵게 하면 한도 끝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집합 건물의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강행 규정이다. 강행. 민법상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으로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누가 부담할 건지 문제인데 1차적으로는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요.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이때는 2차적으로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인데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원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10년. 이런 얘기죠. 매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집합건물 아파트의 경우는 6개월이 아니라 뭐죠? 10년이 되는데 요 10년의 기산점에 대해서 지문으로 잘 냅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며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임도시부터 10년입니다. 만약에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사용 승인일부터 뭐죠? 10년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4번 보시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죠. 전유 부분이라면 언제부터 기산합니까?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합니다. 12번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전유분에 대한 권리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은 뭐죠? 3번이겠죠. 당연한 거고. 넘겨보시면 11번이죠. 재건축인데 일단 재건축할 때는 몇 개월 이상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5분의 이상의 찬성은 1번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고요. 2번 반대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체고해야 되고요. 체고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3번 반대자에 대해서는 대지가액이나 건물가액, 시가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맞죠? 그다음 복구인데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데도 복구하려고 할 때는요. 그때는 5분의 4입니다. 따라서 4분의 4입니다.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10번 답은 뭐죠? 3번이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하면 참여를 뭐죠?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돼요. 여기까지고 점을 씌웠다가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